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삼양군청 문화예술 담당 김성화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가 한옥 가옥인가요? 인문학 네, 가옥이에요. 인문학 가옥에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네.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저희 현재 인문학 가옥은 예전에 구 간사를 리모델링해서 지난 9월에 오픈한 문학 공간이에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학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지금 지난 4월부터 시문학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해 주시는 교수님은 조선의 시인님을 모시고 저희 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함께 겸비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주까지 코로나가 잠잠했는데 또 광주 쪽에서 좀 코로나가 몇 번이 걸리셨네요. 그러니까 각별히 거리두기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지역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남도방송에서 나와서 또 촬영을 해요.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 우리 김용덕 선생님 모셨고요. 특히 남도방송 대표님은 정수정 대표님이신데 이름이 너무 이쁘죠? 정수정. 네. 앞으로 기억해 주셨다가 또 이런 촬영이 있거나 동네에 기사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업 오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수업을 할게요. 어느 날 제나라의 장공이 사냥을 가게 됐어요. 산을 향해서 산으로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벌레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버티니까 장공이 그랬어요. 마부한테, 야, 저 무슨 벌레냐? 저 녹색 벌레인데 저게 왜 이렇게 버티고 있지? 예, 이제 그러니까 마부가 그래요. 아, 저 벌레는요, 저 버틸 줄만 알지 뒤로 물러설 줄을 모르는 사막이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주름이 버티기만 하죠. 이렇게 큰 수레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공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게 정말 사람이었으면 우리 제나라가 정말 의세 침략에도 든든히 버틸 수 있을 건데 저의 정말 사마귀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한탄을 해요. 한탄을 하면서 마부한테 그럽니다.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치우면 안 되니까 저를 비껴서 가라. 그걸 보고 우리 병사들도 저렇게 우리 제나라에서 우리를 아끼고 있구나. 그러자 이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당연히 이기죠. 병사들이 하나같이 제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회남지에서 나오는 당랑거철이라는 고사성어예요. 다 아셔요. 회남지라는 회남자라는 말은 BC 한 230년경에 나온 모음집이거든요. 이야기 모음집인데 BC 230년경이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온 말인데 정말 고사성어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 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용기도 필요하고 또 물러설 줄도 알아야 돼요. 사마귀처럼 물러설 줄을 모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물러설 때 물러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을 무시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되 자기 양심은 이나 신념은 버리지 말아라. 특히나 이제 우리 시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어떤 무엇을 이루려고 그러거든요.
시쓰기는 단번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글쓰기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손수철 회장님 계시지만은 농협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고 또 지금은 이제 낙향을 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짓잖아요.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합니까? 새벽부터. 그 새벽부터 정말 그 고생을 해야 그 하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시쓰기는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쓰기에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좀 더 쉽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도 멀지도 않아요. 우리 그 주위에 있는 게 시쓰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시적으로 살으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말을 하면서 그냥 여담으로 암사마귀는 있잖아요. 그 순놈하고 교미를 끝내고 나서 순놈을 잡아먹어버려요. 대체적으로 암사마귀가 숫사마귀를 잡아먹는 확률이 70%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꼭 잡아먹고 나서 그 영양분을 해서 또 다시 알을 까요. 한 20개 정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곤충학자들이 그러는데 사마귀가 조금만 더 컸으면요, 사마귀가 개구리까지 잡아먹거든요. 그 큰 개구리까지. 그 앞발 뒤에 톱니가 달려 있어서 그걸 한번 물으면 그냥 어떤 것도 못 빠져나간다네요. 그러니까 자기 그 등치보다 4-5배 큰 것도 충분히 그렇게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사마귀가 이 사마귀가 한 큰 것이 8cm 정도, 6cm에서 8cm 정도인데 그보다 조금만 더 컸으면 이 생태계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그 숙제들을 안 내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릴 그 숙제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1강이네요. 벌써 11강이에요. 이제 여름 이제 폭염이 이제 장마 끝나면 닥치니까 부지런히 시공부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필사도 시를 쓰는데 하나의 방법이다. 그걸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필사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육필에만 의존하지 말라. 필사는 100개 쓰는 거죠. 나무 거를 100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필은 손으로 이렇게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 공부를 안 하면 쓰라 했겠어요. 물론 쓰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돼요. 근데 그 쓰는 것 가지고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쓰면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시 읽기에는 이미지로 읽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시를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나무 시를 1000번 정도 1000개의 제목으로 시를 필사를 하면 이제 그때 시에 좀 눈을 뜬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꼭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고도 보거든요. 물론 시를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잘 쓰시는 분이 있고 초기 발달하신 분들은 그게 잘 쓰고요. 그럽니다. 자, 손끝이 떨린다고 느낄 때 비로소 시가 된다. 좋은 구절을 만나거나 좋은 구절을 쓰면요, 손끝이 정말 떨려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감동이 되거나 좋다고 여기면 반드시 적어둬라. 저도 좀 어디 직장에 다닐 때는 그때까지는 머리가 좀 괜찮았는 모양이에요. 좀 뭐 생각나면요, 저녁 때 그걸 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메모지를 꼭 제가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 호주머니에도 갖고 다니고 차에도 있고 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면 그거 안 적어놓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구절이 생각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렇게 구절을 적어놓고요. 저는 선생님들도 그럴 거예요. 한참 배울 때는 당구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천장만 쳐다봐도 바둑 안에 돌아다니고 천장만 쳐다봐도 당구 안에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저도 시 한참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시가 자다가도 써요. 자다가도 써가지고 일어나갖고 책상에서 끈끈 돼갖고 막 써놔요. 그렇게. 그래갖고 항시 책상에
그 A4 용지 그 대학 노트를 하나 놔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꿈속에서 저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좋은 구절이 생각나면은 꼭 필사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꿈속에서 좋다고 막 이렇게 된 것을 써놔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또 꽝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렇더라도 길을 가다가라든지 좋은 소재가 만나면 꼭 이렇게 많이 써놔야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쓴 거에 상당히 분량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시쓰기가 또 글쓰기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좋아요. 수필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에너지를 이렇게 자꾸 쌓아놓아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저는 어떤 기억을 쌓는다고도 하지만은 저는 에너지를 쌓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의 곳간에다가 에너지를 쌓아놔야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구 방법은요, 머릿속으로 그려가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필하지 말고 마음 깊이 정독을 해요. 전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전필. 네. 그래서 정독을 하면서 이미지로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는 마음의 등불이요, 사유의 그 근원이며 고독의 산물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적을 것은 없고요. 듣기만 하세요. 네, 좋은 구절에다가 해야지. 이거 적어갖고는 시 쓸 기억은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시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시를 쓸 수는 없어요. 요즘 아무나 시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각 그 문해지에서 좀 시인을 너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걸음마도 못 오는 사람을 등단을 시켜놓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인이라고 해서 다 글 쓰는 건, 글 잘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단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분명히 걸어 다닐 정도의 그런 어떤 글쓰기가 돼야 되는데, 등단의 목적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만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는 필사도 좋지만은 외우면 더 좋아요. 외우다시피 해서 그 이미지를, 그 시인은 어떤 이미지로 어떤 거를 그려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사한다 생각하시고 수박을 우리 문영미 선생님이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박, 진성인. 수박밭에는 여물지 않은 태양들이 숨어 있었다. 햇빛 줄기가 연결된 곳엔 푸르름한 심장이 떠 있고 폭염이 몰려들고 있었다. 양말목 풀린 실밥처럼 몸이 헐것 같은 날, 거꾸로 자라는 덩굴의 비린 향이 꼼지락거렸다. 직선의 다리에 곡선의 통증이 돋다. 모래밭 일학마다 층층이 쌓이는 바람마리를 먹었다. 누군가 손등으로 통통 두드려보고 갔다. 그때 문득 통증의 씨앗이 생겼다. 세상의 모든 음은 보이지 않는 발자국처럼 익어가고, 설이라는 말을 들으면 붉은 당도가 끈적거렸다. 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밤, 고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감지등이 켜지고, 닿기만 해도 탁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마돌. 수박 속에는 검은 별들이 유영하고 있을 것이다. 푸른 굴절무늬로 온몸을 묶어놓은 여름. 허벅지 아래로 붉은 씨앗 한 점 떨어졌다. 이후 모든 웃음을 손으로 가리는 버릇이 생겼다. 들판 너머 여름이 입으로 청 끝자락처럼 가벼워졌다.
마르지도 젖지도 않은 이파리를 허리에 감고 수박들이 붉은 속셈으로 익어간다. 네. 갈수록 더 낭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업계로 가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수박입니다. 요즘 이제 수박철이네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일갓집이 수박밭을 엄청 크게 했어요. 그 원두막이 있잖아요. 정말 거기서 누워 있으면요 수박이 터지는 소리가 나요. 팍팍 터져요. 익으면 햇빛이 짱짱 뜨잖아요. 수박이 터집니다. 근데 수박은 알다시피 요즘은 수박이 크게 안 나오고 요즘 핵가족 시대에 애플 수박이라고 해서 좀 많이 나와요. 참 잘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수박은 원래 갈라서 파는 게 아니랍니다. 파르면 대장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서 다음에 먹을 때는 1cm 이상을 거기를 베어내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허비가 크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집에서도 수박을 먹으면요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는 껍질 바로 아래까지 먹어요. 어떤 때는요 거기 영양분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버릇이 되니까 껍질 그 빨간 부분 있잖아요. 거기만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이거 이제 집안 식구들 좀 그런 얘기 좀 미안하지만 쟁반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애 엄마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없을 때 제가 그걸 다 먹어버려요. 다 비워 먹어요. 그 사실은 수박은 좋은데 도시에서는 그 껍질 처리가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수박을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박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사각이나 이렇게 잘라서 그걸 먹고 그 나머지 좀 빨간 이렇게 붙어 있는 하얀 부분 있잖아요. 하얀 부분은 물론 미백에 아주 좋다고 하니까 그걸 슬라이스로 해서 얼굴에다 붙이면 정말 미백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하얀 부분은 깍두기처럼 해서 저는 김치를 담아 먹었으면 어떨까 난 그런 생각을 항시 해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아까워요. 하나 농부님들이 키우시려면은 굉장히 힘도 들고요.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박입니다. 수박을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밭에는 여물지 않는 태양들이 숨어있다. 여물지 않는 태양이란 여기서는 수박을 얘기하는 거겠죠. 햇볕 줄기가 연결된 곳엔 푸르름한 심장이 떠 있고 폭염이 몰려들고 있었다. 햇볕 줄기를 수박 줄기잖아요. 요즘은 수박 한 구덩이에 한 나무만 키워요. 한 줄기만 가서 하나의 수박만 열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몇 개씩 열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하는 건 상품이 그렇게 막 안 됩니다. 그래서 달지도 않고 그래서 수박은 잘 아시지만 수박 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박씨를 밑씨로 일단 모를 부쉈다가 박을 이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그 박에다가 이제 수박을 접붙이는 거예요. 네. 그냥 그래야 이 수박이 가뭄이라든지 여기에 튼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씩 씹어갖고 나오면 죽은 맛밖에 안 해요. 네. 옛날에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도 어디 밭에 같은 데 가을 되면 막 수박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제 분뇨를 이게 버려서 이렇게 수박이 또 거기서 이렇게 싹이 타서 하는데 그거는 상품성이 없어요. 그 상품성이 있는 건 박에다 접을 붙인다는 거. 예. 농부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이건 이 원두가 박이구나 이럴 수 있어요. 폭염이 몰려들고 있다. 지금 이제 장마 끝난 폭염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폭염주의보는 33도 체감 온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체감 온도로 이제 하기로 되어 있어요. 33도 이상 이틀이 지속이 되면은 폭염주의보를 내려요. 그리고 체감 온도가 제일 높은 온도, 이게 낮 제일 높은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35도 이상 이틀이 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지니까 폭염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마 근로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 야유에서 일하시는 분 정말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농원을 할 때
저도 한번 쓰러져가지고 일사병으로 쓰러져가지고 한번 그 보건소에 기록된 일이 있어요. 저 이름이. 그거 다 기록되더라고. 그래갖고 일사병으로 쓰러졌어요. 정말로. 네, 안 돼요. 너무 뜨거울 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말린 목 풀린 실밥처럼 몸이 힐 것 같은 날, 거꾸로 자라는 덩구루 비린 향이 꼼지락거렸다. 이 경우는 거꾸로 자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높이 자라게 해서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거고요. 저희 지금 수박 재배는 다 터널을 해서 멀칭을 하고 부에다가 그 또아리를 수박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 시는 아마 그 박처럼 기르는 것을 얘기를 거꾸로 자라는 그 줄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린향이 꼼지락거리는 거죠. 직선은 아이의 곡선은 통증이 붓다. 아주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직선의 나이로 가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여섯, 일곱 마디의 수박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예. 그냥 아무데나 수박도 내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직선의 나이죠. 예. 예를 들면 누에는 사령, 1령부터 4령까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령이 돼야만이 그 고치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입으로 씨를 뽑아요. 그렇듯이 이 나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일곱 마디, 여섯 마디 내진 일곱 마디에 꽃을 놔두고 남진 꽃은 다 없애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말입니다. 직선의 나이에 곡선의 통증이 붉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곡선의 통증이 붉은지 어쩐지는 몰라요. 사실 지금 이때까지는 약간의 이제 그런 이제 시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통증이 청춘 시절에 우리가 그 질풍노도 시절 뭐 15살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됐잖아요. 그 청춘은 붉은 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돌아다니니까. 직선의 나이에 곡선의 통증이 붓다. 줄 쳐놓치고 꼭 한번 상기해봐야 됩니다. 모래밭 일학마다 층층이 쌓이는 바람마리를 먹었다. 바람을 먹은 게 아니고 쌓여있는 바람마리, 긴마리 할 때 그 바람을 어떤 멍석마리 이렇게 마리로 이제 표시를 한 거죠. 표현을 한 거죠. 네. 누군가 손등으로 통통 두드려보고 간다. 이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통 두드려봐야 되잖아요. 네. 그걸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톡톡 이렇게 안 두드리고 그 수박 잘하시는 분 육안으로 쳐다만 봐도 꼭지만 봐도 안 돼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딱 만지면 그냥 감촉이 온답니다. 저건 익었구나 안 익었구나. 그럼 이건 딸식이다 안 딸식이다 다 알아요. 세상의 모든 음은 보이지 않는 발자국처럼 익어가고 설이라는 말을 들으면 설이 잘 아시죠? 우리 뭐 박현진 교수님 뭐 설이하러 굉장히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아마. 개구장이 같이 그렇게 그래 돼가지고 설이하러 딱 하면. 저도 여기 그 에피소드가 많은데 방송 중이라 못 오겠습니다. 붉은 당도가 끈적거렸다. 당도라는 것은 블릭스라고 들어보셨죠? 블릭스. 1블릭스는 뭐냐면 100g에 1g의 당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블릭스라는 것은 100g이 있어요. 그리고 1g이 들어있는 그것을 100g이 있어요. 어떤 그 물체가. 사과가 안에 100g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1g에 가지고 있는 브릭스, 당도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면 귤, 배추, 바나나, 포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제일로 당도가 높을까요? 포도죠. 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 퀴즈입니까? 제가 분명히 귤, 대추, 바나나, 포도 그랬어요. 대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당이 포도당 맞아요. 맞은데 여기서는 대추예요. 대추가 가장 높아요. 당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사과도 높아요. 그래서 그 대추가 어느 정도냐면 적어왔어요. 28브릭스. 그 다음에 귤이 25브릭스. 그 다음에 바나나가 23브릭스, 포도가 18브릭스, 사과가 16브릭스. 그 저도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 브릭스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예. 그래 예를 들면 당 있는 사람은 과일도 먹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일반인도요 사과를 하루에 반쪽 이상 먹으면 안 된대요. 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수 있어요.
무조건 과일이라고 해서 몽땅 먹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그런 정보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도 적당량을 자주 이렇게 먹어줘야지 뭐 한 번에 몽땅 먹는다 해서 건강하고는 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도 사과가 당도가 낮을 것 같아서 사과를 먹고 당을 이렇게 당 체크가 있거든요. 그걸 재보면 엄청나게 나와요, 당이. 그래서 그 뒤로는 탄수화물이 쌀이나 불이나 밀가루 또 아니 쌀이나 밀가루 또 이런 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데도 많구나 해서 그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 우리가 매실청을 담는다든지 또 포도주 뭐 이렇게 설탕으로 이렇게 효소를 만든다잖아요. 원 효소는 설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효소를 넣어서 효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설탕으로 만드는 것은 청이에요, 청. 그거는 그 당뇨 환자들, 제가 당뇨가 있어서 특히 그는 드시면 안 돼요. 집에서 이제 그 양념으로 먹는 건 괜찮지만 그거를 물컵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당도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달우 필라멘트가 끊어진 맛. 달도 필라멘트가 있는 모양이죠. 네, 전구처럼 필라멘트 절연체, 이제 그 절연체가 이제 빛을 내는 겁니다. 고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감지등이 켜지고, 이제 그 수박밭을 서리를 못하게 그 센서를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나 촌에서도 예를 들면 센스를 달고 싶어도 못 다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나 쥐나 이런 것 때문에 센스를 못 달아요.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그거 왔다 갔다 하면 지가 오인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접근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요즘 아까 손수조 회장이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고구마를 못 심었대요. 왜 못 심었냐 했더니 멧돼지 때문에 못 심었다 해서 그 전기를 달아놓으면 전기를 펜스를 쳐놓으면 멧돼지 못 오거든요, 절대. 근데 이제 그게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도 그런 것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멧돼지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어떤 적당량만 남겨놓고 포획을 한다든지 또 어떤 숲 조절 또 그런 전기 시설 같은 것을 보조를 해주면은 애써서 농사 지시면은 한 것이다.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쑥대밭대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좀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닿기만 해도 탁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마늘. 이제 수박이 다 익었네요. 칼만 딱 대면은 턱 터지잖아요. 쫙 갈라져요. 네. 수박 속에는 검은 별들이 요연하고 있을 것이다. 검은 별들은 뭐 아시겠죠? 수박씨입니다. 남자 여기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수박씨로 저희도 내기 많이 했어요. 수박 먹다가 위로 딱 대고 여기가 얼굴에 붙으면 이기는 거예요. 안 붙으면은 안 이기고 그런 장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푸른 굴절무늬로 온몸을 묶어놓은 여름. 허벅지 아래로 붉은 씨앗 한 점 떨어졌다. 톡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후 모든 웃음은 손으로 가리는 버릇이 생겼다. 이게 무엇일까요? 수박을 먹으면 아무리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웃으려면 손을 이렇게 가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정겨워요. 똑같은 말을 해도 참 정겹잖아요. 들판 너머 여름이 이불 호청 끝자락처럼 가벼워졌다. 호청은 잘 아시지만 한겹천이잖아요. 호청 같은 하늘, 호청 같은 저 강물 이렇게 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어떤 좋은 단어가 있으면 명사 앞에 어떤 것들을 붙여서 그 명사가 움직이게끔 만든다. 전번 시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마르지도 젖지도 않는 이파리를 허리에 감고. 이건 뭐냐면 그 수박이 이제 지금 이파리에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박을 잘 익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파리를 다 따내거나 이파리를 제끼고 그다음 또아리를 이제 얹혀주는 거죠. 수박들이 붉은 속셈으로 익어간다. 그래 이제 이 수박을 잘 봤습니다. 아주 잘 써진 시예요. 이런 시들은 자주 좀 이렇게 읽어서 정서 순환도 하고 글쓰기 전에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은빛 보행차네요. 요즘 그 시골 다니다 보면 진짜 은빛 보행기 많아요. 보행기들. 그 보행기를 그 밀고 다니시는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할머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늘 정부 얘기를 좀 원해요. 정부에서도 그 전기차 그 보급해서 많이 타고 다니시는 걸 볼 때 참 좋았습니다. 우리 그 은빛 그 보행차를 우리 여기 제일 마지막에 앉아 계시네요. 네. 김동진 선생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은빛 보행차 오정순. 앉고 싶을 때 앉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마는 저 노예는 서고 싶을 때 설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다. 풀썩 직님의 보행을 주저앉히는 것은 아득한 역진화의 기억이다. 노인의 외출과 동행하는 은빛 보행차. 생의 마지막 공개를 받들듯 의자가 달린 보행기를 모시고 간다. 비어있는 의자에 경적과 깜빡거리는 푸른 보행 시간이 앉아있다. 걸음의 거리가 질이 멸렬할수록 보행기가 굴리는 바퀴의 공회전이 많아진다. 의자는 다리를 받치는 부속물, 수시로 찾아오는 퇴행의 증세들이다. 그럴 때마다 휘청거리는 걸음과 날카로운 통증을 모셔드린다. 가까운 거리를 몇 겹 덧대면 보이는 먼 곳, 언제부터인가 가야 할 길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골목, 어느 한 귀퉁이가 한 생처럼 휘어져 있고 처마 및 그늘의 햇살 걸음도 잠시 쉬어간다. 앉을 수 있는 날들은 다 서서 걸어왔거나 걸어간 후에 있다. 이제 마지막 의자에 통증과 나란히 앉아있다. 두 다리 위에 아이를 올려놓은 듯 의자를 묘지로 삼고 싶다는 듯 잔뜩 웅크리고 있다. 노인이 다시 일어서고 남아있는 길의 거리를 경배하듯 저 굽어진 몸으로 휘어진 골목을 돈다. 네 개의 바퀴와 굽은 허리 하나, 더 이상 수리할 것 없는 오후의 한때가 은빛 바퀴를 굴리며 가고 있다. 고생했습니다. 은빛 보행기라고 해도 돼요. 은빛 보행차를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특히 그 여기 은빛 보행차를 쓰신 그 오정순 씨는 저하고 참 굉장히 친하신 제 누님 뻘되는 분인데 시하고 수필 소설에서 아예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정말로 재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청강문학상도 되시고 경남신문 또 예를 들면 뭐 서울신문, 시춘문에 뭐 또 국지국장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여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글을 섬세하고 굵게 써요. 적어도 상당히 그 제 시풍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께 잘 쓰시냐면은 제가 그분 시를 나오기만 하면 제가 애송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는 상당히 오래된 시예요. 이거는 모 신춘문예 그 신앙시 부분에서 그 신춘문예를 든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은빛 보행차. 앉고 싶을 때 앉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만 참 어렵죠. 이렇게 단순히 그 구문을 봐가지고는 이게 왜 앉고 싶을 때 앉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말은요, 그런 어떤 세상살이에요. 정말로 그 세상에서 앉아 있고 싶어도 앉아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삶이 버겁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삶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시그널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저 노인은 서고 싶을 때 설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다. 맞습니다. 노인분들은 정말로 위태위태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풀썩 직립의 보행을 주저앉히는 것은
아득한 역진화의 기억이다. 풀썩이라는 것은 힘없이 절푸덕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죠. 직립보행.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직립보행이잖아요. 여유롭게 직립보행을 그리고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득한 역진화의 기억은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눕고 또 이제 기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그 역진화의 기억이다 이렇게 그거를 표현했습니다. 까마득하게 오래된 그런 것을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죠. 노인은 위출과 동행하는 은비 보행자. 당시 그 노인들이 그 길거리를 갈 때는 아프기 때문에 보행기에다 허리를 유지하고 가는 거죠. 생의 마지막 공궤를 받들다. 이건 뭐냐면 공궤라는 것은 그 윗사람이나 절에서 이렇게 공궤를 한다고 하잖아요. 받들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음식을 드리는 것을 원래 공궤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 의자가 달린 보행기를 모시고 간다. 이제 의자는 거기에 이제 그 뭔가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가는데 어쩌면 보행기가 이제 그 어른을 모시고 가야 하는데 어른이 보행기를 모시고 가듯이 그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는 의자에 경적과 깜빡거리는 푸른 보행 시간이 앉아있다. 이건 뭐냐면 그 빵빵거리는 거잖아요. 경적은 빵빵거리는 거고요. 푸른 보행의 시간은 뭐냐면요. 젊은 시절을 지금 상기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 푸른 보행. 그거를 깜빡 막 지금 생각날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내가 저 길을 가는데 젊은 시절에 단숨에 갔잖아요. 그것도 5번, 6번 쉬어 가서 한참을 젊은 시절을 또 생각하고 가다가 또 서 있다가 또 생각하다가 이러는 거죠. 걸음걸이가 질이 멸렬하시고 질이 멸렬하다는 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질이 멸렬. 네. 보폭이 작다는 얘기예요. 보행기가 굴리는 박규 공의전이 많아진다. 가기는 가는데 할머니가 보행기를 밀고 가기는 가는데 몇 발짝씩 못 가는 거야. 아프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의자는 다리를 받치는 부속물. 그러니까 부속물이라는 건 주된 시절에 그 딸려 있는 어떤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퇴행 증세들이다. 퇴행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휘청거리는 걸음과 날카로운 통증을 모셔드린다. 자, 가까운 거리를 몇 겹 덧대면 보이는 먼 곳. 먼 곳은요, 가까운 거리를 몇 번이고 덧대야 먼 곳이 할머니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먼 곳을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했잖아요. 가까운 곳을 덧대야 돼요. 그 덧댈 필요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을 몇 번을 덧대면 저 골목 모퉁이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제부터인가 가야 할 길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맞아요. 젊었을 때는 멀리 가서 돈도 벌고 그랬지만은 이제 나이 먹고 허리가 아프고 특히나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좀 멀리 못 가잖아요. 차츰차츰 그 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골목, 어느 한 귀퉁이가 한 생애처럼 휘어져 있다. 좋은 비절인 것 같습니다. 한 생애처럼 휘어져 있고 처마의 그늘에 햇살 걸음도 잠시 쉬어간다. 집에 이렇게 보면은 항시 그 동에서 이제 그 서로 아니 그 해가 지잖아요. 햇살이 들어왔다 또 길게 또 짧았다 또 저녁이면 길게 또 두르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 날들은 다 서 있어 걸어왔거나 걸어간 후에 있다. 말이 어려워요. 앉을 수 있는 날들은 다 서서 걸어왔거나 걸어간 후에 있대요. 예. 이제 마지막 의자에 통증과 나란히 앉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가다가 그렇게 앉아 있겠어요. 어떤 할머니들은 거기 그 옛날에는 보행기가 전문적으로 안 나왔을 때는요 유모차를 끌고 다녔어요.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보행기가
전문적으로 나와서 이걸 돌리기만 하면 그 의자처럼 앉을 수 있어요. 참 잘했잖아요. 그리고 시내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횡단보도 앞에 요즘은 이제 큰 이제 그 우산도 놓고 앉을 수 있게 노인분들 앉을 수 있게 그 배려를 하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두 다리에 아이를 올려놓듯 의자를 묘지로 삼고 싶다는 듯 잔뜩 웅크리고 있다. 여기서 의자를 묘지로 삼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예. 노인이 다시 일어서고 자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허리 펴고 다시 이제 가는 거죠. 남아있는 길을 거리를 경배하듯 저 길이 정말 경배한다는 것은 공교영화에서 이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저 굽어진 몸으로 휘어진 골목을 드디어 골목을 돌았네요. 예, 저 골목이 너무 멀리 보였어요. 몇 겁을 곁대야 짧은 거리를 덧대야 그 골목 그 휘어지는 곳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골목을 갔어요. 네 개의 바퀴와 굽은 허리 하나. 더 이상 수리할 곳 없는 오후 한때가 은빛 바퀴를 굴비에 가고 있다. 더 이상 수리할 수도 없어요. 네, 수리도 좀 성성할 때 다시 써먹으려고 수리를 하는 거지. 다 낡아 버리면 수리를 해도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 그 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리할 곳도 없는 그 할머니가 오후 한때가 됐어요. 은빛 바퀴를 굴리며 가고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그 제가 이제 제 아는 상식으로는 할머니들이 그 골다공증이 많고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했어요. 콩밭을 맨다든지 정말 쭈그리고 앉아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쭈그리고 앉아서 하니까 골다공증도 있는 데다가 먹는 것도 좀 부시던 데다가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요즘은 이제 기술이 이제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좀 많이 그 고칠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수리해도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그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골다공증하고 특히나 그 허리 쪽, 특히 골다공증은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돼요. 네. 그 먼저 번에 그 옛날에 골다공증 예방약이라 해서 칼슘 제제를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칼슘 제제는 소화가 안 돼요. 몸에 축적돼 가지고 오히려 담석증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다 효수 조치됐습니다. 함부로 그런 약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골다공증에 좋은 홍화씨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찬물로 끓여 마시고 항시 그건 조심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그 골다공증 조심하시면은 다른 것도 다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쉬는 코너 같아요. 사랑하면 먼 길도 가깝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먼 길도 가까워요. 그거 저 교수님, 그 목표 가는데 사랑하는 여자하고 가면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금방이죠. 한 1초 걸릴까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가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평생 걸리죠. 그건 아니죠. 목포까지 가도 1시간 20분이면 가는데요. 아무리 사랑하지 미치는 않는 사람 가도 타고 1시간 20분 가는데 아 이거 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한없이 가고 싶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이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아가페라든지 뭐 저기 또 필레아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고 보편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에로스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언어를 사랑하고 사물을 사랑하고 책을 가까이 하면 씨가 되겠다 했다 했어요. 당연한 말이에요. 언어의 소중함과 언어에 푹 빠져 살고 또 이런 사물을 볼 때도 시적으로 좀 봐주고 저거는 왜 창문을 좀 네모로만 만들었을까? 쇠모로 만들고 원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건물도 왜 이렇게 직각으로만 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건축물을
특히나 노마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하나 잘해가지고 자손들이 평생 먹고 살잖아요. 떵떵거리면서 건축을. 근데 우리나라는 건축으로보다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나무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정자나무라든지 특히 담양은 메다세콰이어 길 계속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 그래서 담양 이사 오려고 하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담양 오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와요. 담양이 단양 옆에냐 담양이냐. 단양이 아니고 담양입니다. 담양. 담양은 담자는 못담자예요. 못담자고 태양이 담긴 연못이라는 아주 훌륭한. 왜 그러냐면 태양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양을 갖고 품은 데가 담양이에요. 네, 땅은 태양을 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 담양을 속속들이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제가 거의 안 해봤어요. 그 담양 명소는 물론이고 앞으로 다 명소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미리 점 찍어놨어요. 근데 담양처럼 그 메다세콰이어 하나를 지난 그 군수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이걸 하나 가지고 담양군이 이렇게 알려지거나 이럴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숲가국이라든지 그 동네 앞에 어귀에 있는 그 정자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소중하게 해야 한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로 정말 소중하게 했으면 쓰겠고요. 저는 그 정부에서도 그 나무를 함부로 하지 말고 전문가를 많이 키워내라. 그리고 제가 언젠가 일전에 그랬잖아요. 벚나무나 이런 것을 전지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특히 벚나무는 전지를 하고 나면 그런 거기에 대한 부패를 방지하는 약품을 반드시 발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가지고 다 넘어가거든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우리나라 제일 먼저 벚나무를 물론 진해가 이제 심어졌는데 그 뒤로 전주 군산간 도로, 전군도로에 벚나무를 엄청나게 심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왔었어요. 근데 그 벚나무를 차들이 한 번 받고 두 번 받잖아요. 그러면 그 벚나무는 거의 고사하게 돼 있어요. 벚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 용어로 부호라고 하는데 썩은 자리를 반드시 페인트를 칠해주거나 거기에 관련된 약재를 발라줘서 벚나무 그 속으로 썩어 들어가지 못하게 그걸 방지를 하고 가지치기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나무는 함부로 이렇게 잘라내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나무를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자문을 해서 좀 괜찮거나 큰 나무는 항시 자문하고 이렇게 잘라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하면서 그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항시 그거를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시는 절대 안 늘어요. 어떤 경우도 안 늘어요. 그거는 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항시 이미지를 딱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릇과 그릇이 붙은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저게 붙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도 안 떨어지고 세제에도 담궈도 안 떨어지고 툭툭 때려도 안 떨어지고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 인연이 어느 순간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인연이 이루어지려면 3천 거부 스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인연이 많길래 이렇게 몇 시간씩 앉아 있을까요? 그러면 또 좋은 시 한번 들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랑에 대하여를 우리 강근혁 선생님 이렇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랑에 대해 설거지를 하다 그릇길을 끼었다. 하나가 등 뒤에서 껴안은 상태인데 흔들어도 보고 세자를 발라 살살 달래봐도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다. 오롯한 집중. 자세히 보니 신기할 정도로 꽉 붙어버렸다. 서로 다른 그릇이 이렇게 부둥켜 안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서로 몸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을 게다. 오랫동안 서로를 찾았을 것이다. 싱크대 모서리에 깨지지 않을 만큼 탁탁 쳐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뽀개지는
불만조차 더 큰 결합으로 만들어버리는 숨찬 저들의 포옹. 더 이상 그릇 구실을 못하게 된 결사적인 포옹이 눈부시다. 꽃 낀 유리그릇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옆에 그대로 놔둔다. 때로는 사랑만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음 날인가 둘은 서절로 떨어졌다. 네. 네. 여기 그 인문을 하시는데 아주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랑에 대해서 한번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이 끼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설거지는 틀린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틀린 말을 많이 써요. 설거지가 맞는 말이고요. 설거지 이거는 틀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주 쓰는 것이니까 꼭 외워둬야 됩니다. 한화가 등 뒤에서 삐하는 상태인데 흔들어도 보고 세제를 발라 살살 달래도 봐도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도대체도 저도 깜빡깜빡 대자를 잘못 쓸 때가 많아요. 도무지 그런 말입니다. 의문문에 자주 쓰이거든요. 놀람, 걱정 이럴 때 심정 등을 나타낼 때 도대체, 도무지 같은 말입니다. 오롯한 집중, 자세히 보니 오롯한 집중은 줄 쳐놓으시고요. 신기한 정도로 꽉 붙어버렸다. 서로 다른 그릇이 이렇게 부둥켜 안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서로 몸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을 게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음각은 그렇잖아요. 이게 오목하게 파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음각, 양각 그러잖아요. 양각은 도드라지게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여기 양각으로 했다면 잘못된 말이겠죠. 양각으로 서로 붙어 있으면 돌출돼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게 둘이 껴안지 못해요. 그래서 시가 얼마나 정겨웁니까? 만약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을 거다 이랬으면 이 시는 좀 엉망되겠죠. 네, 이런 정도로 말이라는 건 정밀성이 있어요. 오랫동안 서로를 찾았을 것이다. 네, 오랫동안 서로 부둥켜 안으려고 짝을 만나려고 찾았어요. 싱크대 모서리에 깨지지 않을 만큼 탁탁 쳐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포개지는 불안조차 더 큰 결합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건 줄치해야 됩니다. 불안조차 정말 불안해요. 모든 것이 깨질 것 같고 불안조차 큰 결합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말을 꼭 줄쳐놨다가 이런 것은 정말 외울 정도로 해서 업구가 어렵다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유예요. 사유 부분. 불안조차 더 큰 결합으로 만들어버리는 숨찬 저들의 포옹. 여기도 오롯한 집중, 여기도 줄을 쳐야 돼요. 더 이상 큰 그릇 구실을 못하게 된 결사적인 포옹이 된 것이다. 여기도 줄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롯한 집중, 숨찬 저들의 포옹, 결사적인 포옹이 딱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 시 뼈대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네. 왜? 사랑을 하려고. 이게 사랑하는 하나의 소재예요. 오롯한 집중을 해야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그냥 대충 합니까? 남녀간에 만나도 집중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 파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 안 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반기만 들으려고 하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숨찬 저들의 포옹이라든지 결사적인 포옹 이런 것은 다 사랑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조건, 소재. 꽃 낀 유리그릇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옆에 그대로 놔둔다. 때로는 사랑만이 필요할 때가 있다. 때로는 그래요. 부모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부모가 말리는 분이 있어요. 말리는 부분이 있어요. 막 말려요. 안 된다고. 근데 그 자식으로서는 불행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살아야 돼요. 돈이 뭐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좋아한다면 그 대신 그를 하기 전에 자식한테 분명히 그런 말을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아,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아빠는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렇게 할 때까지는 신중하게 하고 내가 너 인격을 믿으마. 네 인격 자체가 그 사람 걔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은 그건 무조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네,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불행이 싹트요. 네. 결혼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하되 신중하게 그 둘이 결론을 내렸으면 그 결론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랑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만이. 자, 아까는 오롯함, 집중, 숨찬 저들의 포옹, 결사장의 포옹이라는 이런 소재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의 사랑하기 위한 과정에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다 넘으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은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좀 며칠 더 했으면 좋았을 판인데 둘은 저절로 떨어졌어요. 저절로 공기가 들어가서 압축된 공기가 저절로 신압으로 아주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설거지하면서 이런 건 느끼는 거잖아요. 얼마나 시가 좋아요. 네, 시는 이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는 쓰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도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꼭 드렸어요. 시는 어떤 방법이 다른 어떤 기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쓰기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이런 형식이 나올기까지는 인류가 나와서 시 쓴다고 하는 이런 방법이 이렇게 보편화된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었기 때문에 시쓰기 방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쓰든지 옆으로 쓰든지 세로로 쓰든지 다 그러겠죠. 근데 이 시쓰기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을 따라줘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간디가 이런 말 했어요. 진리는 거짓을 침묵시키고 사랑은 분노를 잠재우고 그 다음에 고행은 폭력을 억누른다. 그렇게 했으니까 듣기만 하시고 그런 사랑은 어찌 보면 분노를 잠재운다고 그랬네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 시조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네요. 제목은 참꽃이에요. 참꽃은 진달래잖아요. 개꽃, 산철죽은 그 독소가 있어서 독성이 있어서 못 먹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한수로 된 시조인데 참 멋있어요. 형 대신 징흉갓을 그 산길에 곱던 참꽃 올해도 어김없이 절묘해 혈서처럼 가로 속에가 혈서입니다. 혈서처럼 남아서 부끄러운 사람 한 명 한 명 안부를 묻네 이랬거든요. 안부예요. 두 번째 가로는요. 형 대신 진용갓 강제노역 간 거죠. 진용은 형 대신 간 거예요. 형은 왜 안 갔고 있습니까? 장남이기 때문에 씨를 유전을 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갔는가 봐요.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성인 21.9%가 강제징용 갔다네요. 다 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푸르스만 이렇게 나온 거지. 거짓 많이 이렇게 갔겠죠. 전 우리가 그런 시절을 다시 겪으면 안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절묘해 혈서처럼. 자, 여기서 혈서라는 것은 뭐예요? 참꽃이죠? 혈서, 붓다. 참꽃입니다. 그러니까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절묘 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동생이 오는데 뭘로 왔어요? 꽃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죽은 거예요. 징용 가서 형 대신 가갖고 죽었어요. 그 산길에서 그때 참꽃이 피었어요. 참꽃이 다시 올해 또 피었는데 어떻게 와요? 절면서, 절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가슴 아프잖아요. 남아서 부끄러운 사람. 남아서 부끄러운 누구겠어요? 형이잖아요. 한 명 한 명 다른 징용 간 사람들을 안부를 묻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45자밖에 안 되는 이 시조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 언어가 다 대단하게 좀 훌륭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뭐 일본 하이쿠 어쩌고 하는데 일본은 그건
우리 그 시점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 상황을 진달래꽃에 대비해서 멋지게 그렇게 표현했고요. 민족군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네요. 옥자마입니다. 옥자마는 8, 9월에 펴요. 8, 9월에 피는데 백합과고 그 꽃말이 조용한 사랑입니다. 조용한 사랑.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마치 그 뒷꽂이 옥비녀 같다고 해서 그 옥자마라고 그래요. 또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옥비녀에는 뭐가 문양이 새겨져 있게요? 뭐가? 옥비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고리가 이게 참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좀 여가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딱 꽂잖아요.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나비예요. 나비. 그렇게 이게 널라댕기라는 그 나비예요. 그래서 호접. 나비가 호접이잖아요. 나비가 호접. 네, 호접인데 그래서 옥비녀. 그 옥자, 그 옥잠자가 나비 잠자예요. 잠자가. 그래서 그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화단 같은데 가보면 옥자마하고 비비초 같아요. 잎이 약간 같아요. 근데 이제 옥자마하고 비비초 그 구분하는 법은 옥자마는 하얀색으로 꽃피고요. 비비초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육안으로 딱 보면 금방은 확인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비비추가 좀 빨리 펴요. 6월달 정도 피고요. 이거는 지금부터 7, 8월부터 펴서 9월까지도 그 옥자마는 피거든요. 그러니까 비비추는 보라색이고 옥자마는 하얀색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미소가 희게로서니 어느 목숨이 이보다 필까. 그 옥자마가 지금 그 여인인데 누이예요. 미소를 샥 머금고 있죠. 생목숨에 사로잡힌 향기가 한올 한올 허공으로 풀리는데 차가운 불우 심장에 닿는 따뜻한 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운 불우 심장에 거기다도 줄긋고 따뜻한 고요. 그러니까 누이는 보면은 옥자마는 따뜻한 고요를 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요. 전번 시간에 고요 한상이라고 또 공부했었잖아요. 고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미지로 표현할 때 고요로만 얘기를 하고 저교로만 얘기를 하면은 안 좋잖아요. 아니 그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미지 전달을 할 때 뭔가 앞에 뒤에다가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그거를 이미지를 만들면 훨씬 커요. 이미지가 커지죠. 예를 들면 고요. 여기는 따뜻한 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지금 옥자마 핀 하단은 좀 하얗지만 따뜻하게 내가 누이를 보는 것처럼 따뜻하게 온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슴 열지 못한 그리움 결기도 이와 같으니 결기는 결연히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첫 화장을 배우기 위해 지금 옥자마가 펴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 화장을 배운다는 건 뭐냐? 피우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이렇게 옥비녀 같이 이제 생긴 그 옥비녀 같이 생긴 것이 이제 화장을 하면 분칠을 하면 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답은 3, 4, 2, 1입니다. 3, 4, 2, 1. 거울 속 백옥 같은 피부를 분칠하며 쪽머리 틀어올려 옥접을 뒷꽂이 하는 누이. 그 접자가 나비 접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잠자는 좀 잘못됐네요. 나비 잠이 아니고요. 이 접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접자. 나비를 그 새겨놓은 뒷꽂이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자마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첨삭학입니다. 좀 관념적인데요. 쓸쓸함의 질문하자 하라. 어떤 쓸쓸함을 한번 물어보자 이거. 쓸쓸함에게 너는 무엇이 쓸쓸한지 한번 물어보자 그런 뜻이에요. 외로움이 깨문 혀처럼 아릴 때, 외로움이 깨문 혀처럼 아린 거죠. 그러니까 고독은 외로움과 쓸쓸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노인분들도 쓸쓸하면 살아도 외로우면 못 산대요. 외로우면 죽는다는 거예요. 외로우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요.
나이 들을수록 더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80 정도 드신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제가 드렸더니 전화해줘서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맨날 며칠 있어. 전화도 안 온대요. 이 핸드폰 내가 뭘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운전할 때까지는 사람이 많대요. 차를 운전할 때까지는. 왜? 먹을 것 있으면 같이 운전하고도 가서 먹기도 하고 놀러도 갔는데 이제 그 운전을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꾸 사람도 적어지고 주위 그 친구들도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나중엔 정말 외롭다고. 그러니까 외로울수록 이제 아마 더 그 친구도 사귀려면은 뭐 예를 들면 요양원이나 혼자 계시지 말고 또 요즘에는 촌에도 그런 마을 단위로 이렇게 그 경로당이나 양로당을 개조를 해가지고 같이 숙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 깨문 혀처럼 아릴 때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여기 빼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를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기차역으로 향하고 싶다. 지나가는 기차를 우두커니 바라보며 바람 같은 울음을 울고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 소멸하는 추억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소멸하는 추억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억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어둠을 건너온 것들이 묶여있는 빼겠습니다. 어둠을 건너온 것들의 목록과 빛을 횡단한 밝은 노수구 무늬를 꽃처럼 던져주며 잃어버린 추억을 복원하고 싶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봐도 선생님들께서 생각해도 문제 없는 것 같았죠. 돌아서면 그리운 기차는 추억의 야적장입니다. 야적장은 뭘 쌓아놓는 거잖아요. 기차 타고 그런 거. 예. 그래서 전번 언젠가도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젤로 그립고 추억이 새록새록한 순서가 반찬.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반찬이라고 했잖아요. 그 입맛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반찬이 최고 좋대요. 대충 만드는 엄마 반찬. 그 다음에 기차는 한 3번째 정도 됐었습니다. 2번째는 학창시절. 네. 3번째가 기차라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네요. 네. 울다 버린 휴욕인가? 휴욕은 지난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휴욕을 쓰지 마시고요. 울다 버린 시간인가? 또다시 여러 대의 기차를 보내고 막차마저 보내고 돌아갈 곳 없는 침묵도 당신에 대한 감정임을 알 때 그리움 눈물을 삼키게 하거든. 쓸쓸함에 질문하라. 여기까지도 문제없어요. 만 가지 슬픔 중에 밤잠 뒤척이는 소박한 낭만 하나입니다. 여기 낭만이 아니라 낭만 하나 있으니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당신에게로 떠나고 싶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있는 곳에서 빼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빼고 어디로 가요? 결국 당신에게 향하고 싶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첨삭하게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부분 감상하면 끝납니다. 이제 부분 감상 거기다 이제 가고 있네요.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것이 규절인데요. 당신에게 당신의 얼굴은 가장 외로운 줄. 얼굴이 가장 외롭다네요. 제가 저보러 당신 어디가 가장 외로워 그러면 나는 등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얼굴이 가장 외로운 분이래요. 왜 그러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얼굴, 우리 몸에 가장 근육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시죠? 얼굴이에요. 그거를 표정 근육이라고 해요. 표정 근육이 몇 개 정도 있냐면은 43개가 있어요. 우리 얼굴에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웃음을 줬어요. 예, 다른 거는 웃지 못해요. 만약에 개나 뭐 닭이나 돼지가 웃는다면 그 잡아먹도 못할 거예요. 무서워서. 웃고 있는데 어찌 잡아먹겠어요. 손은 그런 말이 있어요. 손은 웃는다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는 웃는 것은 아니고요. 그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못 웃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얼굴 중에서 근육이 43개가 있는 곳은 얼굴이에요. 그리고 표정 근육이라고 하는데 웃을 때 예를 들면 몇 개가 표정 근육이 움직일까요? 웃을 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웃을 때 43개의 근육이 얼굴에 있는데 우리가 웃어 하하하 웃든 뭐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근육이 몇 개가 움직여서 웃음을 웃을까요? 정도가. 많이 사용하네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개래요. 네. 찡그릴 때는 몇 개겠어요? 5개. 조금 더 써봐요. 10개. 네. 7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찡그리면 웃는 것보다는 훨씬 나쁜 거라는 거죠. 네. 그 근육을 많이 쓰면 얼굴이 어두워진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장 좋은 화장품이 뭐라겠어요? 미소. 예를 들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금동 방가사역 미륵 보살 얘기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보다 미소를 항시 입에다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 품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지. 좋은 옷을 입고 좋게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요. 미소가 가장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웃을 내고 노래. 저도 항시 웃을 내고 노래하잖아요. 저는 찡그리는 부분 그거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외로운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얼굴은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얼굴이 왜 외롭냐? 저 같으면 등이라고 했을 건데 내가 이거를 시를 독해하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구절이 참 너무 멋있다. 멋있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한동안 망설였는데 거기는 얼굴은 감정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얼굴에서 나오는 거지 이 손끝이나 발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고물상의 봄입니다. 마당가. 이게 고물상에 지금 봄이 왔어요. 근데 고물상 마당가에 민들레꽃은 자꾸 결말을 재촉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물상이에요. 힌트가 제목이. 고물상은 결말을 재촉하는 것들만 와 있어요. 다 폐차가 된다거나 못 써서 쓸모 있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재활용되는 건 있어요. 근데 고물상이라는 그것은 재활용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못 쓰는 것이 모여서 그놈을 다시 용해를 시켜가지고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말을 재촉하는데 이제 고물상의 마당에 민들레꽃이 폈으니까 그 민들레꽃도 나 빨리 결말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죽어서 저렇게 나자프로 있는데 우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빨리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겠네요. 납작 엎드려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슴이 부풀 때마다 푸른 하늘로 꽃씨를 날려보냈다. 결국 우리가 민들레꽃이었어요. 이 쓴 화자가. 자, 여기서 보면은 푸른 하늘이라는 그 히트가 있죠. 제가 새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자유, 희망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푸른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희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면 뒤에 그 꽃씨를 따라 우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가털이라고 하잖아요. 민들레고 호시라고는 잘못되는 겁니다. 절대 민들레 호시라고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식물학사에서도 절대 그런 말은 없어요. 민들레 가털이라고 하면 제일 좋아요. 가털이 이제 날아가요. 이제 결말을 진 거예요. 고물상 마당에서 날아가서 이제 그 희망 따라서 뿔뿔이 다른 곳으로 지금 흩어진다.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자,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돌을 놓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끝까지 돌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서로 예를 들어 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저거 똑같이 돌을 쥐고 있는데 서로 안 놓는 거예요. 너 던지면 나도 던지겠다 이거예요. 근데 가족에서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대립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막 치고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와 자식과의 그 갈등, 또 이제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 아내의 갈등, 이런 갈등을 돌에다 표시를 한 거죠. 아시겠죠? 극도로 은유를 사용한 겁니다. 선인장입니다. 상처 속에 눈물을 저장했던 것이냐. 참, 눈물을 저장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상처 속에다 눈물을 저장해야지 뭐 다른 데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이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보고 웃음 속에다 왜 눈물을 저장 못할까요? 기뻐서 하는 웃음. 예를 들면 자식이 뭐를 잘했어요. 또 뭐를 했어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또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눈물 나잖아요. 그러면 그 눈물 속에다가 아니 그 기쁨 속에다가 웃음 속에다가 눈물을 한번 저장해 보고 싶어요. 저도 자주 그거를 수위가 머리 위로 차오를 때까지 물높이죠. 네. 선인장은 어찌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한 식물입니다. 가시는 뭐가 됐을까요? 이파리가 가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인장꽃을 제가 삼강 때인가 생강 때 그런 말 했어요. 선인장꽃을 그 유대인들은 사부라라 그랬어요. 사부라. 나는 너를 사부라라 한다. 자식한테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인장이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한 식물입니다. 가시까지 고추 세운 채 버티다가 진짜 버텼어요. 상처에 눈물도 넣어놓고 가시까지 고추 세우고 버틴 거예요. 그 사막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문득 그랬는데도 회한이 찾아오잖아요. 삶이 문득 굴욕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뭔가를 느낄 즈음 그랬어요. 그 뒤에 뭔가 있는데 저도 그 뒤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즈음이라는 것은 일이 어찌 될 무렵이고요. 굴욕이라는 것은 그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서 굴욕시키게 그 업신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도 절대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필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거예요. 필사는 아무리 말해도 필사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도 성경을 필사한다고 7번 필사하고서는 어깨 아파서 병원 다닌대요. 필사는 필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필사 말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고 느낀 것을 좀 특이한 거 있으면 그때 적어 놓으시고 수첩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적어 놓으시고 좀 그 시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런 어떤 물건들을 사물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시편 10편 이상 시를 읽으라고도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그 남도 TV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우리 정수정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셨는데 이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 계시면은 그 업체가 건실하고 우리 지역 그 사회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많이 애용해 주십니다. 특히나 그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TV에 광고 같은 거 제작 의뢰할 때는 그 우리 남도 TV 방송에다가 의뢰해 주시면 성실성의껏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